예,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던 살림살이 이야기를 하던 가장 짧지만 굵게 느껴지는 단어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개인적인 빚은 뭐 개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빚이 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워크아웃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해달라는 신청자가 처음으로 이제 1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10만 명이 돌파된 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까, 평론가님? 일단은 지금 작년에 개인 워크아웃 신청했던 분이 10만 7,883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10만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10만을 넘은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는 9만 명 정도를 랭크하고 있다가 1년 만에 이제 급증을 한 건데 이제 신청이 이 정도 된 거고 확정된 건수도 9만 3천 건으로 5년 만에 드디어 이제 9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워크아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사실 이제 가지고 있던 채무 같은 것들도 좀 탕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면받은 원금은 한 1조 6천억이 넘는 걸로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약 57%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서민층 이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제 채무가 커졌고 그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몰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도 한 9만 정도 됐는데 10만 일어난 거는 아무래도 취약하신 분들이 조금 더 절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10만 넘어간 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개인 워크아웃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되거든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연체를 시켰다고 해서 워크아웃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직이라든지 불가피한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돈을 빌렸다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우리가 보통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이제 빚을 진다라는 것이 개인 그 연체를 시킨다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들어요. 무섭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연체가 뭐 시작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빌려서 내가 그냥 연체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근데 이 1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는 있겠지만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일단 3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라는 거죠. 보통 한 달 정도 연체가 됐다가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사유가 이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실직이라든지 불가피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빌렸다가 그냥 했다. 이건 워크아웃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한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이 외에 이 사유가 안 돼서 워크아웃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날려먹었다라든지 부동산을 과다하게 내가 투자를 해서 뭐 못했다. 이건 워크아웃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만 명이다라고 한다라면 이 뒤에 숨어 있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실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회사에서 나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됐다. 이건 또 개인 워크아웃이 또 되는 부분들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워크아웃이 사실 이제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수준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다중 채무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청년층과 노인층의 이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 나와요. 청년층은 예를 들어서 신청한 건이 2020년에 비해서 약 25%가 늘었어요. 그리고 노인층은요. 14,000건에서 18,000건으로 32%가 늘었어요. 노인이 더 많이 늘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40대는 사실 우리가 일자리로 보면은 그걸 허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규직, 또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등등등해서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축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40대를 제외한 거기를 정점으로 했을 때 40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층과 그걸 정점을 넘어선 노인층이 지금 현재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 취업 시장의 어떤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에 허덕인다고 봐야 되고요. 노인들은 지금 쌓여져 있던 여러 가지 빈곤 문제와 특별하게 줄어든 노인 소득 공백의 길을 해결 못하면서 생기는 네. 이런 문제까지 해서 세대별로 보면은 뚜렷하게 현재 어디가 빈곤에 관해서 약세를 보이는 세대인가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예. 그 숫자만 봐도 노령층이 지금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노령층은 뭐 그래도 기초연금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청년들보다는 약간 연금 같은 게 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노년층이 오히려 못 받고 있는 청년층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빚을 갖고 노령층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연금도 원래 이제 이렇게 연체가 되면 통장 압류를 통해서 연금을 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몇십만 원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류 불가 통장이라는 제도가 이제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이 아니라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연금을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그건 압류가 돼 버려요. 근데 네, 통장 자체가 잠길 수 있다. 예, 압류 네. 불가 통장을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개설하셔서 혹시 만약에 내가 연금을 받는데 받는 족족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60대라는 것은 그 우리가 50대 초반이면 대부분 다 퇴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에서 다양한 이유로 퇴직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다가 퇴직금도 다 날리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도 네.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준비되지 않은 노령층들에 대한 거고 저는 문제는 청년층인데 그렇죠. 청년층 워크아웃 비용이 그러니까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이게 정도 들어가나요? 1,000만 원이 안 돼요. 몇백만 원 갖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상당히 1,000만 원. 예, 1,000만 원도 안 되는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평균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평균이 1,000만 원이고 기존에는 600만 원이었다라면 네. 이게 평균이면 물론 이제 뭐 청년도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경우가 있긴 네, 있습니다. 뭐 있긴 하겠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도 워크아웃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겨우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그렇긴 거죠. 하죠.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교육 관념이 경제교육 자체가 안 돼 있고 관념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리고 소액에 대한 어떤 연체에 대한 어떤 무서움, 통신비 같은 경우도 워크아웃 들어가거든요. 통신비 네. 연체하는 것도 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통신비 때문에 워크아웃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네, 감안하게 된다라면 사회가 과연 우리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해왔지 단순하게 신용 관리라든지 연체 네,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조차도 지금 안 돼 있다. 제가 그 고3들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나면 네. 특강을 가서 그런 교육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협회 이제 금융기관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강사 지원을 해서 나가요. 근데 네. 거기서 선물을 주라고 이제 기념품 작은 걸 줘요. 그러면서 이제 네. 퀴즈를 내라는데 이런 퀴즈를 내는 거예요. 내가 통신비를 연체하면 워크아웃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신용불량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퀴즈를 내면 못 맞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그러니까 네. 통신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휴대폰은 필수잖아요. 그렇죠. 통신비를 못 내면 내가 신용불량자 된다라는 그런 기본 교육조차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이 네. 이들을 단순하게 워크아웃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고 빚을 못 갚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도 돼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재고 이런 것도 네.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수능 끝나고 네. 대학 가기 전에 그 부동산 계약하는 거 이런 거 그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통신도 30만 원 넘어가면 가능, 30만 이하는 이제 안 되는 걸로 바뀌긴 했던데 그러면 약간 교육이 나왔으니까 팁으로 한번 제가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릴게 워크아웃이 있고 파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간단하게는 어떻게? 예. 워크아웃은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사 앞에서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으니까 채무를 좀 면해 주시거나 네. 경감해 주시거나 해서 네.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거고 네. 파산은 사실상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네. 살아난다기보다는 여기서 정리를 아예 해야 되는 극단적인 더 한마디로 더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데 예. 경제 활동은 할 수가 없다. 이걸 정확히 보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프리어 워크아웃, 워크아웃, 네. 회생, 파산.
아, 여기 이렇게 단계별로 네 돼 단계로 있거든요. 가는군요. 예, 네 단계로 돼 네.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이게 증권회사에서 그게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이제 한 달 딱 되면 네. 3개월까지 안 기다리고 나 워크아웃 신청하겠다. 이거 프리워크아웃이고 그다음에 워크아웃을 하려면 3개월 이상 연체를 시켜야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요거는 원금을 10년 동안 갚아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원금을 10년 동안 나눠서 천천히 원금을 갚겠다. 조금 네. 조정해주면 갚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회생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갚아라라고 깎아달라. 채무 조정을 하는 네. 거예요. 채무 조정을 하는 거고 요 단계는 전부 다 그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파산은 말 그대로 완전히 파산이에요. 빚이 다 날아가는 거고 네. 그 대신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당분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 빚이 어마어마하거나 이것도 또 빚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유라든지 사유가 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층의 이 빚이 사실 심각한데 그렇죠. 액수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소액으로도 연체되거든요. 그러니까요. 1,000만 원. 그래서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거 청년층한테 하잖아요. 월 이자 2만 원을 못 내가지고 연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긴급 생계비 지원 받은 그 금액도 다시 연체에 들어가는데 이자라고 해봐 2만 원입니다. 그것도 못 내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의 이 워크아웃이나 빚의 문제는 사실 금액이 소액이라는 게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빈곤한가라는 절대값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노인 빈곤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또 커요. 이 노인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경제 통계에 있는 용어입니다. 뭐냐면요. 계층을 딱 만들어 놓고 중간값을 딱 잡습니다. 네. 50%. 그 50%의 절반보다도 못한 걸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14% 왔다 갔다 하고요. 근로 연령 인구로 보면은 9.8입니다. 대충 10%죠. 그러니까 네. 돈을 벌고 있는 경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의 반보다 못 번다라고 하는 사람 10% 정도 보면 되는데 이걸 노인층으로 올리면요 38%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40%네요. 그러니까 노인층의 중위소득을 2024년도에 중위소득이 3,757만 원인데 이거를 토대로 한 빈곤값은 중위소득의 절반이니까 1,8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노인분들은 이 중에 절반이 1,800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연소득이.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못 사는 분이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노인분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노인은 또 잘 되신 분들은 또 건물주 분도 많으시니까 상대적 빈곤감은 더 그렇죠, 큰, 그렇죠. 더 그러니까 크고. 자산가 비율도 또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까 통계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세 분 중에 두 분이 네. 사실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 속에서 빈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 돈 없는 것처럼 진짜 서러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이제 통계로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은 뭐 워크아웃 이런 건 아니지만 한때 뭐 빚으로 빚을 한번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빚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이게 어디 돈 빌려 달라는 게 뭐 3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요즘은 친구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만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이제 카드론이죠. 네. 카드론. 이렇게 제일 처음은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 300만 원 묻고 따지지도 않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 번 받고 그 한 번 더 받아요. 그러면 이자가 처음에 3.3이었다가 두 번째 받을 때 6.6이에요. 뭐 그래도 뭐 600만 원까지는 오케이 하다가 그때는 그냥 이번 달 연체만 받겠다는 생각에 뒤를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당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러다가 일이 좀 커지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현금 서비스가 안 되니까 카드론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12%인가 13%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금리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랑 비슷했던 게 저는 결국엔 그거는 뭐 얼마 안 가서 정리를 했는데 이 편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면 바로 와요. 정말 즉시 입금이 되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2천만 원 빌려가지고 한 달에 10몇만 원씩 계속 내면 그냥 2천만 원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또 다른 카드로 땡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려막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마 저는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가 카드론인데 카드론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대고 있는지
한때 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청년일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소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카드론 잔액이 그 9개 주요 카드사를 놓고 한 40조가 넘었습니다. 아, 40조? 40조가 빚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40조가 12% 이자다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10%면은 4조니까 대략 한 5조 정도가 5, 6조 정도가 요즘 12는 잘 안 나오는 걸로 네, 15는 넘어가더라고요. 5, 6조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40조를 2년 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5, 6조를 그 계속해서 이자를 연간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편리성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IMF 이후에 카드 대란이 한번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신용 관리라든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지금 돈쌤이 말씀하신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카드론을 받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는 다들 이제 은행 가갖고 정상적인 대출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단계 카드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있죠. 대부업체로 가는 거죠. 네, 뭐 예전에 뭐 노래 나오고 하던 대부업체로 가는 거. 그 노래 나오는 데만 하더라도 그 합법적인 거. 지금은 이제 법정 최고이자가 20%이더라고요. 20% 이상 못 받는. 그때 당시만 해도 법정 최고이자가 50%였어요. 그 노래 나올 때. 그래서 35%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20%니까 뭐 그렇게 되다가 또 그거 안 되면 노래 안 나오는 대부업체를 또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뭐 배추 비슷한 것도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어떤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빚이 빚을 갚는 거죠. 빚이 빚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빚이 빚을 갚다가 근데 이제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지금 내가 노래 나온 대부업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워크아웃이라든지 회생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걸 내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올바르다라고 보여지는 게 내가 자력으로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게 이제 탕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탕감이 되는 것 이게 어떤 모럴 해저드의 어떤 일종이 될 수도 있던 부분들인데 근데 정말 그 선한 이 영향력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갚아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야. 돈세면서 갚아나가려고 했지 내가 안 갚고 그냥 배째라고 했으면 뭐 망했겠죠.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잘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카드론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카드론을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론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 보통 카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채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카드채라는 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조달 비용이 한 7,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은행 시중금리가 3%대인데 왜 12%, 13% 받느냐라고 하는데 카드채에 대한 조달 비용이 얘네들 한 7, 8% 되니까 결국 카드사 같은 경우 연체까지 따지면 12% 받아도 카드사가 자칫 잘못하면 적자를 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남는 게 없죠. 생각보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다라는 걸 잘 보고 쉬운 것은 결국 나한테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카드론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금융 사이클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번 달 최신 통계로 보면은 카드론 잔액이 42조예요. 42조. 근데 이게 분기로 치면은 지난 11월 말이 최고치였거든요. 최고치를 또 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 2, 3금융이 다 안 되는 사람, 1, 2금융이 안 되는 분들이 결국 간다는 거고 여기저기 기댈 데 없는 분들이 결국 손을 내민다는 건데 여기까지 몰릴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왜 카드론이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는지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냐? 대충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입니다. 그렇죠. 이게 14%의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론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빚에 사각지대로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실은 그분 그러니까 여신채를 내서 다시 그걸로 조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엔드 유저가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죠.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은 고율 관계로 쌓아올린 신용 리스크들이 줄줄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 때문에 이걸 조였다 폈다 하는데 좀 세게 관리하거든요. 근데 카드사들이 회계적으로 3, 6, 9, 12에 상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잠깐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풀어줬더니 2달 만에 또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보다가 잠깐 안 봐주면 또 올라가고 보다가 안 봐주면 또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관리만 살짝 놓으면은 여기 대기 수요로 계속 몰릴 만한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도 사실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영업에 나서서 계속 늘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요 금융 관련해서 부실이 쌓일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가 여기서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국채가 아니고 이런 데서 터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풍선 효과는 평론이 말씀하신 풍선 효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받았던 그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연장해 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60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자영업 부분에 뛰어드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유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렸잖아요. 작년에. 네.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퇴직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빌리는 건데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가계대출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네. 그 가계대출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자영업하시다가 내가 처음에 퇴직금으로 자영업하다가 좀 안 되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내가 좀 할까? 안 되네. 그러면 뭐 어떻게 당장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물품 대금 그러니까요. 납부해야 되고 이러면 그동안에 내가 그전에 쌓았던 신용으로 인한 막대한 현금 서비스 차라리 현금 서비스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직장 생활 하다 은퇴하니까 현금 서비스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되네. 당장 뭐 몇 달은 견딜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그리고 거기다 뭐 카드론 같은 거 받으면 한 5천만 원까지도 바로 되네.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한쪽을 막으면 당연히 쉬운 쪽에 터지는데 쉬운 쪽이 바로 이쪽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또 상여가 나오는 달 안 나오는 달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죠. 보통 안 나오는 달은 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지고 좀 메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뭐 성과급 받으면 그 메웠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 성과급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걸 2천만 원 그대로 안고 갔다가 나중에 5천만 원까지 뭐 불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퇴직하면 그것도 갚아야 그렇죠. 되는. 그게 바로 그 직장 생활할 때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월급으로 이제 갚아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사이클을 가지고 50대 퇴직한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되면서 60대 가서는 결국은 그렇게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카드론 관련해서 조금 의미심장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 갚다가 못 갚으면은 다른 빚으로 앞에 빚을 갚는다. 이걸 대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론 전체 총량은 늘고 있는데 대환 대출 잔액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바로 받는 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이요. 근데 이걸 그래서 어느 쪽 사이드에서는 그나마 조금 가장 급한 불선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착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전체 잔액이 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환도 같이 느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환이 안 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대환조차 안 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규 카드론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 차주가 늘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담당할 수 있는 채무 부담 여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미세한 부분에서 그래도 좀 관리는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질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는. 잘 압니다. 예. 제가 15% 받다가 이거 다 돌리는지 다른 카드에서 2% 이자 할인 쿠폰이 와요. 그럼 13%에 이제 그것도 바꿔주고 막 하거든요. 또 카드로는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주 했었거든요. 다 갖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준다는 거는 전체가 늘는데 준다는 거는 새로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드론도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 건 리볼빙이죠. 리볼빙은 그냥 5% 10%만 해도 다음 달로 넘겨주는 건데 넘겨줄 때 이자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론의 2배인 거죠. 이거 몇 번 복리의 마법을 거꾸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은 리볼빙을 한번 하면 멀쩡한 사람이 이제 빚쟁이 되는 가장 쾌적한 고속도로다. 이거 리볼빙만큼은 요즘은 그래도 규제가 생겨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거 거절할 수 있잖아요. 리볼빙은 아예 안 되는 카드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설정해놓고 하시고 현금 서비스는 5일 안에 갚으면 이자는 없습니다. 5일 안에 그러니까 급하면 썼다가 5영업일 안에 빨리 갚아가지고 기록을 없애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고 카드론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쓰고 싶어 쓰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취약하신 분들 위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최근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제가 늘어가는 속도가 있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는데, 물가 빼고 성장률이 실질로 보면 한 0.3%밖에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목도 1.9%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0.3% 가지고 이거 빚 갚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도 우리가 이제 그 0.3은 이제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 네. 공식적으로 봤을 때 2%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2%가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빚을 갚아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2%보다 지금 증가되는 속도가 이제 빠르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빚이 어디서 발생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실업률의 증가,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의 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자산들의 변동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그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제 2%가 넘어서도,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 성장률이 1.9하고 2.2라고는 0.2% 포인트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렇게 나라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하향 추세로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자, 우리가 내년에는 내가 그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는 인상이 안 됐지만 내년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지갑을 열게,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좋은 전망들이 되면, 지금 당장 내가 막말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야, 우리 내년엔 돈을 벌 수, 이거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나가서 외식을 한번 하자. 물론 정신 나간 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희망으로 움직이니까. 희망으로 움직여. 근데 지금 내가 빚이 없어. 빚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년에는 내가 임금이 오히려 깎일 가능성이 있어라고 한다라면, 아이가 치킨 먹고 싶다 할 때 뭔 치킨이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빚이 빚으로서 굴러가는 그 경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라면 이게 빚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희망이 없고 오히려 내년에 대한 어떤 그 디플레가 무서운 거 그거잖아요. 스스로가 지갑을 닫아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꺾여 있는 상태,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뗄 수 없는 게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지금 주위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12월 이후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이 있어요. 연말 특수 없었다. 1월 효과 없다. 없다. 손님이 그때 이후로 뚝 끊겼다. 이구동성,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나아질 것 같으냐? 모르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버틸 여력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당히 지금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문제고,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극단에는 한 72년쯤 되면 아까 얘기했던 0.3까지 지금 꾸준히 지금 40년 동안 계속 내려간다는 이런 우울한 전망인데, 이건 가정이겠죠. 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평론가님께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0.3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그 배경을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이제 국회 예산처가 낸 주요한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얼마고, 네. 이게 앞으로 해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47.8, 48% 정도입니다. 50채 안 됩니다. 근데 앵커님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이 현재하고 똑같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제대로 된 혁신과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은 지금 올해 사실 우리가 정부는 사실 2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25년도 우리가 1.5 보지 않습니까? 1.5 후반 보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70년 정도까지 50년으로 흘러가면 실질적으로 0.3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은 47, 8에서 170%가 넘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1,100조냐 1,200조를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7,30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50년이 넘어가면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07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해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 총합, 물건, 노동력을 다 팔아도 국가빚을 못 갚는 그야말로 완전 적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아까 좀 전까지 우리가 개인들의 빚, 노인층의 빚, 청년의 빚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우리 거죠. 국가의 현재 채무 관련한 위기 사이렌도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통상국가잖아요. 네. 근데 통상국가가 모든 걸 재화 서비스를 다 투여해도 GDP가 부채 안 된다는 건 사실 이 국가가 이제 역선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하향선거나 비슷한 게 될 텐데 그때까지 뭔가 좀 혁신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보면 뭐 저출산이니 뭐니 서울 근처도 이제는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분당에서도 한 3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얼마 전에는요 네. 광진구에서도 폐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진구 서울도 예, 예. 지방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방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는 고등학교가 하나 일찌감치 문 닫은 네.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폐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학년이 1학년 입학생이 10명, 네, 뭐 20명 뭐 이런 초등학교도 많아요. 어린이집이죠, 거의. 서울 내에서도 규모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숫자만 들으면 정말 암울하죠, 정말. 나는 어떻게 버텨내겠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돼라고 이제 걱정하시고 저도 이거 그 나온 거 보고 진짜 순간에 해서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러니까 지금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국민연금도 가만히 놔두면 이게 빚잔치로밖에 안 되니까 뭐라도 지금, 해보자. 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숫자 조정이라든지 더 내고 그 어떻게 더 내고 덜 받는지 덜 내고 안 받는지 이것을 지금 이제 논의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저도 일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이를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 이 문제를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출산을 받아들여야죠.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나서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어떤 뭐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꼭 그 부가가치를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 이게 생산 가능 인력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그 거대라는 나라가 코로나 이전으로 봤을 때 유럽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기보다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유럽 전체적인 토탈 경제와 미국 경제가 거의 비슷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사이에 지금 유럽은 완전히 이제 그 우리가 독일도 지금 이제 저성장에 빠져버렸고 미국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게 뭐냐? 아이폰 이후에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 구조화된 부채 문제 여기에 아젠다를 설정할 게 아니라 이거를 상수로 놓고 보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들을 놓고 본다라면 출산 장려 정책. 근데 그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게 어떤 뭐 특별하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 학원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학원도 안 가요. 산후조리원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밑 빠진 바로 독처럼 이제 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식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이건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빚을 탕감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동유럽 국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왜 젊은 애 빚만 깎아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양한 목소리들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목적인데 뭐 그 하나의 일인데 그게 정치 이유죠. 이제 정치의 이유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고 저는 방법은 찾으려고 들으면 누군가 총대를 내면 방법들은 몇 가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 생각이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긴 또 하겠습니다만. 생각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렇죠. 문제니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손을 안 대면
여기서 매스를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는 네. 형성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개인 채무할 때 청년층은 예를 들면 실업부터 시작해서 네. 일자리 문제다. 노인층은 그동안 쭉 쌓아왔던 빈곤의 문제다. 네. 이렇게 그래도 원인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합니다. 우리 국가 채무와 국가 재정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이거를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소장님 그 생산 가능 인구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3,59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총 인구 대비해서 69.5%가 일합니다. 저 거짓말 좀 보태면 10명 중에 7명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요. 2030년 아까 그 추계라도 그대로 가잖아요. 2030년이면요. 30년이면 66%로 떨어지고요. 2072년이면요. 45%로 떨어집니다. 그럼 노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젊은 층이 아예 없고 지금 일하는 연령층이 그대로 다 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반이 일을 안 하는데 네. 그 나머지 반이 일하는 그 부가가치로 수많은 그 사회보장제도를 다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잉여 깎아주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네. 된다면 이게 가능한 나라겠습니까? 네. 인구 문제 해결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일파만파 미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연금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국민연금. 예, 2050년이면 적자로 들어가고 네. 2000 우리가 적자 돌아와 한 몇 10년 년으로 지나면 예상했죠? 거의 없어지는. 예, 그 정도면은 네. 2040년이면 적자고 52, 3년, 55, 네. 6년이면은 고갈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사각지대로 상대적으로 괜찮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사각연금 이번에 고갈 연도가 다시 추계가 나왔거든요. 사각연금은 2028년에 적자 전환해 가지고요. 24년에 소진됩니다. 2년 후에 적자예요? 예. 2028년에 적자 전환, 42년에 아, 10년밖에 완전 안 고갈. 남았구나. 완전 네. 고갈. 그러니까 28년 적자예요. 28년이면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사업 같은 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수많은 사립학교 네. 교원님들, 네, 교수님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대학병원들 있죠. 네. 그거 다 사학재단 거예요. 거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여기 사학연금 되는 학교가 줄어들면 예. 선생님들도 줄어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넣는 분이 없는 바로 그거예요. 사립학교도 지금 폐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넣는 돈이 주는 오히려 거예요. 일반 아는 국민연금보다 분이 교장 출신인데 440만 원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연금 더 빠릅니다. 더 빠르네요. 더 빠르- 그러니까 42년의 생각해 소진이에요. 보면 인구 주는 것보다 예. 선생님들 주는 게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구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혁신으로 미국이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이 뭐 저 다민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다인종 국가니까 혁신이 되고 자원이 붙어주니까 인구도 붙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기술 혁신이나 기업이나 설비나 자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하나 통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네. 오늘 나온 통계인데 뭐 우리가 철강이니 자동차니 전자니 우리나라 굵직한 산업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고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얘기 다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식품, 패션, 푸드, 뷰티 소비재 있잖아요. 이 예전 소비재 다 관련한 로컬인 줄 알았죠. 예, 네. 다 로컬인 줄 알았잖아요. 소비재 회사들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까지의 설비 투자 계획을 물어봤더니요. 90%가 해외 투자입니다. 그렇죠. 뭐 안에서는 할 게 없어요. 심지어는 현지 생산하는 거죠, 예, 현지 초코파이 만들고 라면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지어요. 그 롯데 같은 데서는요. 충북에 있는 공장을 빼가지고 인도에 빼빼로 공장을 짓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국내에 네. 이 소비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그렇죠. 증설할 요즘 정책-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자 먹을 애들이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식품 관련해서는요. 국내 농산물이 일단 원료로 수급되죠. 네. 여기서 만드는데 인력이 들어가죠. 그렇죠. 포장재 같은 2차 공산품들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걸 다시 유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요. 이게 내수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수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공장에서 짓지를 않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농산물부터 수급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네. 식품 관련한 생태계 전반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럴 이게 수 있겠네요. 소위 말하는 내수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과 인구가 같이 가야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 네. 지금 저출산 얘기하면 보통 90년대생들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저출산은 00년생부터라고 하더라고요. 90년까지는 저출산이고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그냥 진짜 없는 거니까 지금 학원들하고 뭐 키즈카페 이런 데가 정말 이제 위기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퇴자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58년 개띠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네. 70대가 안 되셨거든요. 60대 후반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연금을 받으시죠.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부터 연금을 받으셨으니까 한 5, 6년 정도 연금을 받으셨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연금이 65세까지 이제 수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60대 초중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대부분의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둔 상태죠. 그분들이 연금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하거나 공백기에 있거나 하지만 그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스란히 그분들이 건강하게 20, 30년을 지금 현재 연금을 받으실 거고 그분들 같은 경우 평균 연금액이 대략 한 100만 원 이상 받으실 거예요. 네.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뭐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네, 직장생활 그 사이 상태에 따라서 네. 다르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금을 누가 내느냐? 90년대생들이 내야 되고 80년대생들이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연금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구 문제로 기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문제만 하나만 제가 더 네.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올해 정부 수입이요. 정부 수입입니다. 650조 원짜리입니다. 네. 올해 우리 정부 지출이 676조 원짜리예요.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통합 재정 수주로 하면 한 26, 7조는 그냥 적자가 나게 돼 적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인구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 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면은 2072년에 정부 수입까지는 0.8%씩 매년 는다는 거예요. 정부 수입이. 그러면 2072년에 930조까지 올라갑니다. 네. 정부 지출은요 676조에서 시작해서 네. 1.6%씩 늘어요. 두 더블 배씩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72년이 되면요 1,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합수지 재정만으로 500조 이상 적자를 보게 생겼어요. 아, 우리나라 예산이 600 얼마인데 예. 네. 지금 그러니까 670조에서 지금 같이 출발하면 그 정도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수입은 0.6%씩 늘고 정부의 수입이 정부의 지출이 1.6%씩 그러니까 0.8%가 수입, 네. 지출이 1.6, 딱 두 배.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500조 이상 정부가 매년 적자를 보는 한때는 우리나라가 500조면 1년 예산으로 먹고 살았던 돈인데 그렇죠. 그만큼의 적자가 매년 쌓일 수 너무 좋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잖아요. 올해 예산 규모만큼 좀 있으면은 그만큼을 통으로 적자를 보는 정부 재정 상황이 그러면 간다는 이제 얘기. 원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나?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걱정이 나오는. 그 중에서 이제 예. 상당 부분이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예. 하여튼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뭐 굉장히 할 얘기는 좀 많다 예.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빚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빚하고 인구처럼 사실 걱정 많이 되고 어려운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을 좀 해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상황만큼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